아이들의 숨소리가 고요해진 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 끝에 걸터 앉아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죠. 커튼 틈으로 스며든 가로등빛이 마룻바닥 위에 길게 누워 있었어요. 쌍둥이 딸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이 집은 늘 이렇게 고요했습니다. 남편은 오늘도 일이 바빠 못 들어온다고 했었죠. 그 말에 익숙해진 제가 문득 쓸쓸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어요. 시계 초침만이 정막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들려던 그때였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시아버지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죠. 시아버지는 이런 시간에 전화를 하실 분이 아니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가슴이 서늘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버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괜찮으세요? 서진아, 애들은 잘 자고 있니? 네, 아버님. 재웠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좀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괜찮다. 그냥, 서진아, 네, 아버님. 내일 시간 좀 되겠냐?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다. 평소 과묵하시되 단단하셨던 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말끝마다 무언가를 삼키는 듯한 망설임이 묻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다, 만나서 하자. 전화로 할 이야기가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버님. 수화기 너머로 긴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숨결만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 침묵 속에 무엇이 웅크리고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를 끝으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꺼진 화면을 한참이나 내려다보았죠. 미안하다는 네 글자가 귓속 깊은 곳에서 울림을 남겼어요. 대체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왜 그 무거운 말씀을 하신 건지, 알 수 없는 불안이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번져 올라왔습니다. 내일 시아버지를 뵈면 대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그날 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채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긴밤의 통화를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한 채 쌍둥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하은이와 하린이의 작은 뒷모습이 교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죠. 아이들은 제 마음도 모르고 제잘거리며 걸어갔어요. 돌아오는 길에도 시아버지의 그 마지막 말씀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그 말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도 차갑게 남아있었죠. 집에 도착한 저는 밀려있던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오늘 시아버지를 뵈면 뭐라고 여쭤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터져나온 것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비명에 가까운 울음이었죠. 서진아, 서진아, 큰일 났어. 어떡하니?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머님, 숨 쉬세요. 무슨 일이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서진아, 회사에서 떨어지셨대. 아이고, 어떡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이요? 병원이야, 서진아. 근데 의사가 이미 늦었다고. 아이고.
손에 들려있던 접시가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삭이 깨지는 소리가 먼 곳에서 울려오는 것처럼 아득했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무릎에 힘이 빠졌죠. 어젯밤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저는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겉옷을 움켜쥐었어요. 현관문을 열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아버님이 돌아가셨대. 어머님한테 방금 전화 받았어. 회사에서 떨어지셨다고. 알아. 나도 어머니한테 연락 받았어.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으니까 너도 빨리 와. 남편의 목소리는 낮고 짧았습니다. 한 톨의 떨림도 없는 그 어조가 이상하리만큼 고요하게 느껴졌죠. 저는 신발을 신으며 문을 닫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젯밤 시아버지의 그 긴 침묵 속에 웅크리고 있던 것이 대체 무엇이었는지, 이제는 영영 여쭤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짓눌렀죠.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난 건 친구 모임이었습니다. 대학 동기 수연이의 생일 모임이었어요. 수연이 남자친구가 친구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맥주잔만 기울이던 그 사람이 묘하게 눈에 들어왔죠. 떠들썩한 자리에서 혼자 조용히 웃고 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눈길을 끌었어요. 서진아, 저 사람 괜찮지 않아? 우리 오빠 회사 동기래. 성격도 진짜 좋은 사람이야. 글쎄, 좀 조용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매력이야. 요즘 세상에 가벼운 남자들한테 치이다가 저런 사람 만나면 진짜 마음이 편해진다니까. 한번 만나봐. 후회 안 할 거야. 수연이 말대로였어요. 태주 씨는 허세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밥을 사더라도 동네 골목 작은 식당을 골랐고 선물은 늘 정성이 담긴 소박한 것들이었죠. 명절 선물이랍시고 직접 고른 목도리를 건네던 그 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번듯한 레스토랑 대신 포장마차에서 어묵 국물을 나눠 마시며 웃던 밤들이 제겐 어떤 보석보다 귀했습니다. 그 꾸밈없는 담백함이 저에게는 오히려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죠. 3년을 만나는 동안 그 사람의 집안에 대해 아는 것이라곤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형이 한 분 계시다는 것뿐이었어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겼습니다. 결혼을 하고 처음 시댁을 찾았던 날, 저는 적잖이 놀랐죠. 시아버지께서 직원이 수십 명인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넓은 거실, 묵직한 가구들, 벽에 걸린 회사 기념 액자까지 연애 시절 그 어디에서도 느껴본 적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왜 한 번도 말 안 했어? 아버님 회사가 이렇게 큰 줄 몰랐잖아. 말하면 달라지는 게 있을까봐 그랬어. 나는 그냥 나로 만나고 싶었거든. 집안 때문에 좋다는 소리 듣기 싫었어. 바보같이. 내가 그런 말 할 사람으로 보여? 아니, 그래서 더 말 못했어. 네가 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게 너무 좋았으니까.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을 택한 제 눈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죠.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라면서도 결코 그걸 앞세우지 않았던 겸손함이었어요. 결혼 이듬해 저는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딸이라는 소식에 혹시나 시부모님이 서운해하실까 조심스러웠죠. 둘 다 건강하면 그게 최고지. 손녀 둘이면 집안이 얼마나 환해지겠어? 서진아, 고생했어. 쌍둥이면 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하은이와 하린이가 태어나던 날 분만실 앞에서 시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씀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평온한 행복이 늘 곁에 머물 거라 믿었죠. 의심이란 단어가 제 삶에 들어올 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결혼 2년차에 접어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거실에서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죠.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무언가 오래 고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 회사 그만두려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잘 다니고 있잖아. 승진도 눈앞이라고 했으면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려고.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물려받아야 할 곳이잖아. 지금부터 밑바닥에서 배워야 제대로 할 수 있어. 그래도 지금 회사 경력이 아깝잖아. 몇 년을 다녔는데 그걸 갑자기 접는다고? 경력이 아까운 건 나도 알아. 근데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야.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운 건데 그걸 남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아? 형은 이미 나간 사람이고 결국 내가 해야 돼. 저는 한참을 아무 말 못했어요. 아깝다는 마음과 걱정이 뒤섞여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이미 결심이 선 사람의 얼굴이었죠. 그 단단한 눈빛 앞에서 만류의 말은 힘을 잃었어요. 말단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사장 아들이? 당연하지. 사장 아들이라고 입사하자마자 윗자리에 앉으면 직원들이 따르겠어? 제일 밑에서부터 실력으로 올라가야 직원들이 인정을 하지. 쉽지 않을 텐데. 알아. 근데 해야 할 일이니까. 집안은 당신이 좀 맡아줘. 당분간 많이 바쁠 거야. 미안하지만. 미안하긴. 당신이 그렇게까지 하겠다는데 내가 말리면 되겠어? 대신 몸은 챙겨. 무리하지 말고. 그렇게 남편은 다니던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시아버지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새 출발을 한 것이죠. 아들이라고 봐주는 것 하나 없이 가장 아래에서 시작한 남편은 매일 밤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았어요. 심지어 입사 초기에는 자기가 아버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 철저하게 숨겼죠. 새벽녘에야 겨우 현관문을 여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다리다 잠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간혹 거실불을 켜놓고 기다리면 남편은 미안한 얼굴로 괜찮다며 먼저 잘하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쌍둥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처음 그린 그림을 아빠에게 보여주겠다며 밤늦게까지 버티다 소파에서 잠든 날도 있었죠. 하린이가 열이 올라 밤새 안고 있었던 날에도 남편은 집에 없었어요. 아이가 잠결에 아빠를 찾을 때면 가슴 한쪽이 저며왔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재우는 하루하루가 이어졌죠.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이를 악물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것뿐이라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 채워주었죠. 남편에게는 형이 한 분 계셨습니다. 강태원. 저에게는 아주버님이었죠. 아주버님은 가족 사이에서 늘 희미한 존재였어요. 명절이나 시부모님 생신에야 간신히 얼굴을 비추셨고 그마저도 자리가 편치 않은 듯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하신 뒤로는 항상 혼자 오셨죠. 태원이 왔어? 아이고, 얼굴이 많이 탔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네, 어머니. 잘 먹고 다닙니다. 걱정 마세요. 이것도 먹고 요것도 먹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했다.
얼마 만에 오는 거야, 이 녀석아. 시어머니는 못 보던 아들을 만난 듯 반갑게 맞으셨어요. 그 목소리에는 보고 싶었던 마음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사뭇 달랐죠.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아버지는 아주버님이 들어와도 고개 한번 돌리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인사조차 오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지우는 듯한 냉기가 흘렀죠. 여보, 아버님이랑 아주버님이 왜 저래? 명절인데 말 한마디도 안 하시네. 원래 그래. 형이 예전에 아버지 회사에서 같이 일했거든. 근데 일 문제로 크게 부딪힌 적이 있어. 그때 대판 싸우고 형이 회사를 나갔어. 그래도 부자지간인데 저렇게까지. 아버지도 고집이 세시고 형도 고집이 센 사람이야. 한번 틀어지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지.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신경 쓰지 마.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남의 집안사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다만 명절마다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밥을 드시다 먼저 일어나시는 아주버님의 뒷모습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세월이 흘러 결혼 6년 차가 되었어요. 그의 시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죠.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과 치료 끝에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긴 투병 과정에서 체력이 크게 떨어지신 시아버지는 회사 운영을 남편에게 넘기셨습니다. 이제 네가 맡아라. 나는 이만하면 됐다. 이제 네 엄마랑 여행이나 다니면서 쉬련다. 남편은 묵묵히 고개를 숙여 그 무게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가 남편에게 넘어간 뒤로 아주버님은 명절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죠. 부자 사이의 균열이 형제 사이로까지 번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 그때의 저는 그 틈새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남편은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자리를 잡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늦어? 12시가 넘었잖아. 미안해. 요즘 거래처 건이 꼬여서 정리할 게 많아. 당분간 좀 그럴 것 같아. 매일 이러면 몸이 버티겠어? 거울 좀 봐. 얼굴이 반쪽이 됐어. 괜찮아. 이것만 넘기면 좀 나아질 거야. 걱정 마.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바쁜 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하루는 점점 집 바깥에서만 소비되어 갔죠. 새벽 2, 3시에 현관문이 열리고 채 서너 시간을 눕지 못한 채 다시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날들이 반복되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기절하듯 잠드는 남편의 옆에서 저는 그 거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질 만큼 여윈 얼굴이 새벽빛 아래 드러났죠. 한때 단단하던 어깨가 조금씩 처져가는 것도 느껴졌어요. 아침마다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커피 한 잔만 삼키고 나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집에 오셨죠. 손에 한약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이거 태주 좀 먹여라. 한의원에서 보약으로 지어온 거야. 어머님, 일부러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택배로 보내셔도 되는데. 택배가 무슨 택배야. 내 눈으로 며느리랑 내 귀한 손주들 얼굴도 볼 겸 온 거지. 서진아,
요즘 태주가 많이 힘들어하지? 네, 매일 새벽에 들어와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요, 어머님. 회사 일이 요즘 많은가 봐. 아버지 때부터 쌓인 거래처 문제도 있고. 그래도 우리 서진이가 옆에서 잘 챙겨줘. 남편이 지칠 때 아내가 버팀목이 돼야 하는 거야. 부탁한다, 응?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챙길게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후에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죠. 강태주 씨 보호자 되시나요? 지금 관할 경찰서에 와 계신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경찰서라는 단어가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급히 옆집에 맡기고 택시를 잡았죠. 차 안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받지 않았어요. 가슴이 쪼이는 채로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 남편이 앉아 있었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남편인 줄 알아보지 못했어요. 입술이 터져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눈두덩이 한쪽이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옆이었죠.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아주버님이 서 계셨어요. 양복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손등에도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형제가 나란히 경찰서 복도에 서 있는 광경이 비현실적이었죠. 여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이래?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보호자 확인 절차를 밟고 남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경찰서 현관을 나서는데 아주버님이 뒤에서 남편을 노려보고 계셨죠. 그 눈빛에는 분노만이 아닌 무언가 깊고 단단한 것이 서려 있었어요. 아주버님은 한마디도 없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차에 오른 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설명해. 대체 왜 아주버님이랑 싸운 거야? 형제끼리 주먹 다짐을 왜 했어? 형이 회사에 몰래 들어왔어. 자료 보관함 잠금 장치를 따고 들어온 거야. 야간 경비가 발견해서 나한테 연락이 왔고 내가 달려갔더니 형이 서류를 뒤지고 있었어. 그래서 싸운 거야? 주먹까지 오간 거냐고. 말로 하려고 했는데 형이 먼저 들이댔어. 나도 맞고만 있을 수 없었고.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무슨 서류를 찾으려고? 몰라. 아마 아버지가 회사를 나한테 넘긴 게 아직도 못마땅한 거겠지. 형은 자기가 장남이니까 당연히 물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앙심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어머님이나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아버지가 아시면 얼마나 놀라시겠어. 암을 이겨내시고 겨우 편하게 지내고 계시는데 아들들이 경찰서에서 주먹질했다는 걸 아시면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야. 제발 이건 비밀로 해줘. 부탁이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주버님의 그 마지막 눈빛이 자꾸만 뇌리에 걸렸죠. 단순한 시기나 앙심으로 설명하기엔 너무 깊고 무거운 눈이었어요.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눈빛이 품고 있던 것이 분노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며칠 뒤 그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늦은 밤 시아버지의 목소리, 그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미안하다는 마지막 한마디. 저는 다음 날 꼭 시아버지를 뵈러 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는 회사 6층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복도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의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 곁에 앉았지만 아무 말도 건넬 수가 없었어요.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침에 청소부가 발견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되었고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극단적 선택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극단적 선택이라니. 그 단어가 시아버지에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은퇴 이후 시어머니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계셨습니다. 봄이면 제주로, 가을이면 설악으로 여행을 다니시며 사진을 보내주시곤 했죠. 지난달에도 시어머니와 찍은 사진을 보내시며 단풍이 예쁘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명절에 만나면 손녀들을 무릎에 앉히고 한없이 웃으셨습니다. 서진아, 늘 고맙다. 덕분에 노년이 이렇게 변하구나. 회사 일을 다 태주한테 떠넘겨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도 네가 옆에 있으니 안심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며 늘 제 손을 다독여 주시던 분이셨어요. 삶의 무게를 내려놓은 사람 특유의 고요한 평온함이 시아버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스스로 목숨을 놓으셨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어젯밤 그 전화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서조차 상상하지 못했어요. 만날 약속까지 정하신 분이 극단 선택을 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런 경우가 많다며 제 말을 일축하였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관 앞에서 쉬지 않고 우셨죠. 조문객들 앞에서도 오열을 멈추지 못하셨어요. 남편은 상주로서 묵묵히 조문객을 맞았지만 표정에서 감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슬픔인지 혹은 그 어느 것도 아닌 무엇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그 와중에 아주버님이 도착하셨어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빈소에 들어서며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태원아 하고 부르셨지만 아주버님은 대답 없이 영정 사진 앞으로 걸어가셨어요. 한참을 아버지의 얼굴을 내려다보셨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악물고 있는 듯한 턱선이 형광등 아래에서 날카롭게 드러났죠.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무언가를 삼키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장례 내내 아주버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남편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그 차가운 침묵이 저를 오래도록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온 날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에서 나오지 못하셨고 저는 부엌에서 간단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죠. 거실 벽에 걸린 시아버지의 가족 사진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앉아 저를 불렀죠. 그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서진아, 잠깐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저는 앞치마를 벗고 남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두 손만 맞잡고 있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회사가 많이 어려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 얼마나 심각한 건데? 거래처 대금이 크게 밀려 있었어. 아버지가 운영하실 때부터 쌓여온 건데 내가 뒤늦게 장부를 들여다보고 알았어. 막으려고 이리저리 뛰었는데 쉽지가 않네. 남편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이 사람이 이토록 무너진 얼굴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이걸 아셨던 것 같아. 최근에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 밤에 전화가 오면 아무 말씀 없이 한참 침묵만 하시다 끊으신 적도 있었고. 그래도 설마 이런 선택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진짜 몰랐어, 소진아. 남편의 목소리가 끝에서 갈라졌어요. 고개를 떨고는 남편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열렸죠. 시어머니가 부은 눈으로 거실에 나오셨어요. 남편의 말을 안에서 듣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옆에 천천히 앉으며 아들의 등을 쓸어주셨죠. 태주야, 네 탓이 아니야.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죠. 거실에 내려앉은 침묵이 3일간의 장례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시아버지의 빈자리가 이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생각했죠. 시아버지가 그 전화로 하시려던 말이 혹시 이것이었을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풀리지 않는 매듭 하나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며칠 뒤 집에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화면에 비친 얼굴은 아주버님이었죠. 장례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주버님, 어쩐 일이세요? 들어오세요. 태주는요? 회사에 나갔어요. 남편이 없다는 말에 아주버님은 안심하는 눈빛이었어요. 아주버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아주버님의 표정이 장례 때와 같았죠. 저는 커피를 내왔습니다. 아주버님은 잔에 손도 대지 않은 채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죠. 그 시선 속에 오랫동안 삼켜왔던 무엇인가가 출구를 찾고 있었어요. 이것 좀 봐요.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주버님이 화면을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죠. 시아버지의 유서였어요. 아버님, 유서네요? 잘 읽어봐요. 저는 화면을 가까이 당겨 읽었습니다. 회사는 태주에게 남기고 남은 재산은 법정 비율대로 아내와 두 아들에게 분배한다는 내용이었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 무능으로 회사에 큰 위기를 만든 것이 미안하다. 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 아주버님이 제 반응을 살피며 입을 열었죠.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유서를 컴퓨터로 쳐서 프린트를 해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을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인쇄를 하냐고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서류 쓸 때도 꼭 직접 손으로 쓰시던 분이잖아요. 아주버님, 아버지 글씨 재수 씨도 본 적 있잖아요. 명절마다 손녀들한테 용돈 봉투에 꼭 직접 이름 써서 주셨잖아요. 하은이, 할인이 이름을 그 정성스러운 붓글씨로 적으시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유서를 프린터로 뽑아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두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시아버지가 손녀들 용돈 봉투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주시던 그 정성스러운 글씨가 떠올랐죠. 그분이 마지막 유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셨다는 것이 저에게도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죠. 화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표정이 변한 저를 아주버님이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문자예요? 아주버님, 제가 알아볼게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수 씨?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반드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버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다시 핸드폰을 들어 그 문자를 읽었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아주버님이 돌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전화가 울렸습니다. 친정 어머니였어요. 서진아, 지금 통화 괜찮니?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서진아, 강서방, 회사가 많이 어렵니? 뜻밖의 질문이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남편 회사 사정을 물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그걸 왜 물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강서방이 오늘 집에 왔었어. 네? 집에요? 네 아버지 만나러 왔더라. 저는 귀를 의심했죠. 남편이 친정을 찾아갔다는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뭐라고 해요? 강서방이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얘기하더라. 회사가 많이 어렵다고,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도움을 좀 달라고 하더라고. 아버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요? 그래, 강서방 표정이 정말 안 좋았어. 말하면서 고개를 못 들더라고. 엄마가 보기에도 참 많이 힘들어 보였어. 서진아, 사정이 그렇게 안 좋은 거니? 저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며칠 만에 남편이 친정 문턱을 넘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눌렀죠. 아무리 급해도 장인어른을 찾아가 돈을 구걸하다니 그만큼 궁지에 몰린 것일까 싶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시계 소리만 울리고 있었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오늘 아버지 집에 갔었어?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신발을 벗다 말고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갔어. 왜 나한테 말 안 하고 갔어? 네 입으로 부탁하게 하기 싫었어. 내가 직접 가서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어. 그래도 나한테 상의를 먼저 했어야지. 아무튼 회사가 정말 그 정도로 어려운 거야? 아버지가 운영하실 때 거래처 대금이 크게 밀려 있었어. 내가 인수받고 나서야 그 규모를 알게 됐어. 메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갈수록 구멍이 커지더라고. 나도 최근에야 전체 규모를 파악한 거야. 남편은 현관에 선 채로 힘겹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알겠어. 단 3글자였죠. 그 안에 담긴 것은 이해도 위로도 아니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아주버님이 보여준 유서와 방금 전에 도착했던 그 문자, 그리고 남편의 말들이 서로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내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밤새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들이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져 있었죠. 하은이와 하린이에게 급히 옷을 입히고 차에 태웠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일찍 가냐고 물었지만 저는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거라고만 답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에서 놀라셨죠. 서진아, 이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평일인데 애들까지 데려오고. 어머니, 며칠만 애들 좀 봐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무슨 일 있는 거니? 표정이 심상치가 않다. 네, 좀 처리할 일이 있어요. 아이들을 안방에 들여보낸 뒤 저는 거실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았어요. 어머니가 내온 물잔을 손에 쥔 채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제 남편이 왔을 때 이야기 결론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했다. 적은 돈이 아니니까. 하지만 사위가 직접 찾아와서 그렇게까지 고개를 숙이는데 장인된 사람이 외면하기가 어렵더라. 강서방이 저렇게까지 찾아와서 부탁을 하는데 모른 척할 수가 있니? 아버지랑 밤새 상의해서 빌려주기로 했어. 바깥사돈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겠어, 사위가. 저는 두 분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죠. 평생을 아끼고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사실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어요. 절대 남편에게 건네서는 안 되었죠. 절대 빌려주지 마세요. 부모님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애들도 데려오고. 혹시 강서방이랑 싸웠어? 지금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절대로 돈을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반드시 이유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믿어주세요. 아니, 무슨 일이야? 아버지, 제발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나중에 전부 다 설명드릴게요. 저도 확인을 해야 해요. 부모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제 눈을 보시고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 현관을 나섰죠. 할인이가 엄마 언제 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흔들릴 것 같았죠. 차에 올라탄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제 도착한 그 문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죠. 청주시의 한 다세대 주택 주소였어요. 저는 그걸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단단히 힘이 들어갔죠. 2시간 가까이 달려 청주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곳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 늘어선 골목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빛바랜 우편함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내려 해당 호수를 찾았습니다. 3층 끝 호실 앞에 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죠. 안에서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문이 열렸어요. 젊은 여자가 문틈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누구세요? 저 강태주 씨 아내 이소진입니다. 여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색이 빠졌죠. 문고리를 잡은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제 이름 석자가 이 여자에게 어떤 무게인지 그 반응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대화 좀 하고 싶어요. 이야기 좀 하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지연 씨, 다 알고 왔어요. 제가 여기서 꼭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여기 복도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안에서 조용히 얘기하는 게 민지연 씨한테 좋을 텐데요. 여자의 입이 굳게 닫혔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었죠. 좁은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선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왼편 작은 방 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누군가 누워 있었죠. 이불 위로 가느다란 팔이 보였고 링거줄이 연결돼 있었어요. 여자의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의 가쁜 숨소리가 좁은 복도까지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가 반대편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작은 방 안에 마주 앉았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당신이 제 남편과 무슨 관계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여자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며 저를 올려다보았죠. 그리고 곧바로 작은 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어머니가 듣고 계세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무것도요. 제발 어머니한테만은 부탁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간절하게 떨렸습니다. 병실의 어머니를 향한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쪽을 한번 바라본 뒤 다시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내 부탁 들어주면 입 다물겠어요. 당신 어머니한테도 말 안 하고 당신한테 소송도 안 할게요. 하지만 부탁을 거절하면 난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반드시 당신을 지옥으로 보낼 겁니다. 이해했어요? 여자는 저를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에서 들려오는 여자 어머니의 가쁜 숨소리만이 저희 사이에 침묵을 채웠죠.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체념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청주에서 돌아온 저는 곧장 남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죠. 그 봉투의 무게가 저의 전부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눈물은 이미 청주에서 다 말라버렸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사장실 앞에 도착한 저는 노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서류를 들여다보던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여보, 여긴 웬일이야? 아니, 미리 연락을 하지. 시간 있어? 갑자기 왜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회사 정신없어서 요즘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누렇게 바른 봉투였어요. 저는 그걸 남편의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책상면을 치는 둔탁한 소리가 사장실 안에 울렸죠. 무슨 짓이야? 뭐야 이게? 남편이 봉투를 집어 들었어요. 안에 든 사진과 서류들을 꺼내 확인하는 순간 남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숫자가 빼곡히 적힌 장부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표정이 지워졌습니다. 당신 외도 증거야.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이걸 어디서 구한 거야? 누가 보냈는지가 궁금하지 않아?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죠. 아버님이 보내신 거야. 사장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죠. 아버지가? 그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운영하던 공부방 주소로 보내신 거야. 당신이 회사 경리 민지연이랑 무슨 짓을 했는지, 회사 돈을 어떻게 빼돌렸는지 아버님은 전부 알고 계셨어. 전부 다. 남편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봉투를 든 손이 힘없이 책상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아, 이건 오해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오해? 이게 다 오해라고? 그러니까 잠깐 실수로 만난 거야. 이미 다 정리했어. 진짜야, 서진아. 나 지금 이 상황에서 거짓말 할 사람 아니잖아.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절대 안 그럴게. 그냥 잠깐 논 거야. 걔가 유혹을 해서 내가 미쳤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연애 시절 제 손을 잡으며 진심을 보여주던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얼굴은 이미 제 기억 속에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입에서 나온 말이라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아버님이 당신 외도 알고 있었다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지? 아버님이 밤에 나한테 전화하신 거 기억나? 미안하다고 하셨어.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다고. 아버님이 나한테 하려던 말이 바로 이거였어. 남편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짐작이 아닌 확신으로 느끼고 있었죠.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의 옷에서 낯선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는 쓰지 않는 향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려도 저를 슬쩍 피해 베란다로 나가곤 했어요. 그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 쌓여 어느 날 분명한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혼자 고민한 끝에 흥신소를 고용했죠. 누군가의 뒤를 밟게 한다는 것이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진실 앞에서 체면은 사치였어요. 흥신소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고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죠. 밤마다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어요. 아이들이 깰까봐 수건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 이중의 무게에 짓눌려 결국 운영하던 작은 공부방의 문을 닫았죠. 아이들을 가르칠 마음의 여유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까지 치른 뒤에야 저는 공부방 정리를 위해 상가를 찾았습니다. 한동안 닫아두었던 문을 열자 우편물이 잔뜩 쌓여 있었죠. 전단지 사이, 고지서 사이에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발신인 이름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강의수, 시아버지의 이름이었죠. 돌아가신 분이 보낸 우편물이 제 손안에 들려 있었어요.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회사 장부 사본이 들어 있었죠. 회사 자금이 빠져나간 내역이 붉은 줄로 꼼꼼히 표시돼 있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며 횡령한 증거들이었어요. 횡령 금액은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컸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조사하시고 오랜 고민 끝에 며느리인 저에게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결심을 하면 시아버지가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어요. 그제야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졌죠. 시아버지가 그날 밤 저에게 전화를 하신 이유,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 만나서 해야 할 이야기, 전부 이것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공부방 문을 닫은 탓에 봉투를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이 사실을 이미 알게 되었을 거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나 직접 설명하시려 했던 거죠. 아들의 잘못을 며느리에게 알려야 했던 시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을까.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에 담긴 고통을 이제야 비로소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내민 증거를 바라보며 한참을 입도 쉽사리 열지 못했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혀 흘러내리고 있었죠. 서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 잠깐 만난 거야. 정말 잠깐이었어. 외로워서 실수한 거야. 이미 다 끝났어. 그 여자한테 연락도 안 해. 다 정리했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하은이, 하리인이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줘. 저는 그 말을 듣는 동안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방패로 내세우는 그 비겁함이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이미 청주에서 상간녀를 만나 모든 것을 들었으니까요. 당신 바람은 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어.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톨의 떨림도 없는 목소리였죠.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이혼만으로는 정리가 안 돼. 남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용서를 구하던 얼굴에 당혹감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때 사장실 문이 열렸어요. 강태주 씨 맞습니까? 네? 누구세요? 지금 바쁜데. 강의수 씨 사망건 관련해서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죠. 뭐 상해치사?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는 스스로 뛰어내리신 거잖아. 유서도 있었다고. 경찰이 직접 확인했잖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서해 가서 하시죠.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증거? 무슨 증거?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 경찰이 남편의 발을 잡았어요. 남편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에 짙은 공포가 서려 있었죠. 서진아, 이게 대체 뭐야? 나 아니야, 진짜야. 서진아, 내 말 좀 들어봐. 나 좀 봐, 서진아, 제발. 남편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경찰 두 사람이 양쪽 팔을 잡고 남편을 끌어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등 뒤로 들으며 미동도 하지 않았죠. 사장실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쪽에서 희미하게 울리다가 끊겼습니다. 고요해진 사장실에 홀로 남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죠. 시아버지가 떨어지셨을 그 회사 건물이 저 멀리 보였어요. 모든 것은 청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밤 제가 고용한 흥신소 탐정은 남편을 미행하고 있었죠. 남편이 야근을 핑계로 회사에 있었기에 탐정은 정문 앞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은 시각 회사 건물 뒤편에서 상간녀가 급히 뛰어나오는 것을 탐정이 포착했습니다. 허겁지겁 도망치듯 골목으로 사라진 그 여자가 바로 남편 내연녀 민지연이었죠. 탐정은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보고서에 기록해 두었어요. 저는 장례 후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직감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밤 상간녀가 회사에서 도망치듯 빠져나갔다는 것.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그 여자가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뜻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함께 있을 때 온 문자가 그 흥신소 보고서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주까지 찾아간 거였죠. 상간녀가 숨어있던 상간녀 모친의 집으로요. 상간녀는 제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상간녀는 남편과 함께 사장실에 있었죠. 시아버지가 예고 없이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사장실에서 둘이 함께 있는 것을 본 시아버지는 격노하셨습니다. 아들과 격렬한 말다툼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곧 몸싸움으로 번졌죠. 상간녀는 겁에 질려 사장실 한쪽 구석에 숨어 있었어요. 신랑이 끝에 테라스로 밀려난 시아버지가 난간 너머로 떨어지셨습니다. 상간녀는 그 과정을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에 담았죠. 화면 속에는 남편이 시아버지를 밀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너무 무서웠던 상간녀는 그 길로 청주 친모집에 숨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저는 상간녀에게 제안했죠. 그 영상을 넘겨주면 상간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병상에 누운 어머니에게도 딸의 외도를 알리지 않겠다고. 상간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영상 파일을 제 손에 건넸어요. 저는 청주를 떠나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영상과 흥신소 보고서 그리고 시아버지가 보내신 서류 봉투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하고 고발장을 작성했죠. 경찰에 가기 전 남편 회사에 먼저 들른 것은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서였어요. 외도의 진실을 제 입으로 직접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대면이었어요. 재판은 길고 지난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죠. 상간녀의 영상, 흥신소 보고서, 시아버지가 보낸 서류 봉투. 그 모든 것이 법정에서 남편의 거짓을 하나씩 벗겨냈어요. 남편은 결국 상해치사, 사문서 위조, 증거인멸, 횡령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컴퓨터로 작성된 시아버지의 유서는 남편이 위조한 것이었죠. 시아버지가 테라스에서 떨어진 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극단적 선택으로 위장한 것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아버지의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처음부터 그 유서를 의심했던 거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과 시아버지의 사이를 갈라놓은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형을 먼저 밀어내야 했죠. 시아버지와 아주버님 사이에서 서로의 말을 왜곡하고 이간질을 했어요. 일 문제로 대판 싸웠다던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남편의 교활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주버님이 회사 자료 보관함에 잠입했던 것도 횡령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회사가 어려워진 원인도 드러났어요. 거래처 대금이 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이 누적되어 경영난이 생긴 것이었죠. 시아버지 탓도 아주버님 탓도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남편 한 사람의 탐욕이 이 가정의 모든 비극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어요. 제 손을 잡고 고맙다 하시던 분, 한약을 들고 찾아와 아들을 잘 챙겨달라 부탁하시던 분이었어요. 그 아들이 자기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 앞에서 시어머니의 세계는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한마디만 하셨죠. 서진아,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마지막 밤에 하셨던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미안하다. 그 말이 이 집안에서 제게 건넨 마지막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죠. 결과는 승소였어요. 저는 하은이와 하린이의 손을 잡고 새로운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